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도 제일 전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도 제일이 있는 12월 8일이 성도 제일인데 11월 달은 동짓달이라 그러고 12월 달은 사냥하는 날이라 그래서 납달이라 그래요. 나벌이라고 합니다. 나벌. 나벌 들어보셨어요? 나벌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봐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어, 나벌이라고 하는 게 사냥 납자를 써가지고 예전에는 겨울에 사냥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냥한 결과물이 이제 눈 오고 이러면 발자국을 쫓기도 용이하고 눈 있는 쪽으로 예전에 어른들이 몰아붙여요. 농사하고 이제 할 일도 없잖아 겨울에. 그래서 하면 이제 토끼 같은 경우를 밑으로 몰고 토끼는 밑으로 몰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 있는 쪽으로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계곡에 쌓여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동물을 몰아요. 몰아가는 거고 꽹가리 같은 거 치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즘은 잘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꽁만두 이런 게 있었어요. 정초에 기억나셔요? 꽁을 잡아서 했죠. 그리고 그 꽁대가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꽁이 위기를 느끼면 머리를 박죠. 머리만 박죠. 그거 아셔요? 모르면 말어. 모르면 말어. 그렇게 박아요. 그래서 꽁대가리 뭐 이렇게 머리만 박으면 숨는 줄 알지.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이 금강절을 한번 만져봐. 이게 제왕의 금강절하고 제가 디자인한 이렇게 보면 왕관이 됩니다. 왕관. 그리고 여기에 5개의 산이 있어요. 5개의 산. 그래서 1월 5학도라고 들어보셨어요? 1월 5학도 임금이 조선 임금이 등 뒤에 5개의 산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 그걸 1월 5학도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해와 달이 있어요. 여기에 해와 달이 있어. 그 까마귀 삼조고는 태양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옥토끼 옥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 옥토끼는 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태양하고 달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와서 보셔. 그래서 한번 만지면 왕의 기운이 서린다라고 해서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디자인하는 또 재주가 있잖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뭐 못하는 게 있나? 나도 좀 못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미술 전공자예요. 왜요? 미술도 했고 미술사도 했고 제가 박사학위가 미술하고 미술사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만지면 왕의 기운이 왕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리고 왕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뭐 왕이 된다가 아니고 승리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안 그러면 부적에도 있어. 합격부의 대표적인 게 임금왕자를 쓰는 게 있어요. 부적에다가 노란 괴황지라고 합니다. 노란색 종이에다가 주사로다가 임금왕자를 쓰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번 쓰는 경우도 있고 9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손바닥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조한테서 유래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손바닥에 왕자 썼다가 대표적인 분이 지금 약간 들어가 계시는 어른이 예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손바닥에 썼다가 그게 토론장에서 보여가지고 저게 뭐냐가 있었죠. 음. 그래서 왕의 기운이라는 게 합격, 승진, 그 다음에 승리,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왕자 배에도 임금왕자가 있는 거 아니요? 배에도 임금왕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한번 받아봐. 그리고 이 루비라고 하는 게 원래 보석 중에서는 지금 뭐 다이아몬드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최강자는 루비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모든 삿된 것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얼마 안 됐어요. 인류가 다이아몬드를 알고 있었지만 단단한 유리인지 알고 있었고요. 왜? 가공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었던 거는 최근입니다. 몇백 년 안 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비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드비어스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고 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보석에 1위로 올라오도록 한 게 드비어스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것처럼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면 네 결혼도 영원할 거야 라고 해서 혼수 예물로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압도적 강자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드비어스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죠. 랩 다이아몬드,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싸던데. 제가 울산에서 비로자나부를 점안할 때 여기 이렇게 백호에다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박았거든요. 랩 다이아몬드를. 나 5캐럿짜리 처음 봤거든.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0.5캐럿이나 나 돈 좀 있다 싶으면 1캐럿입니다. 1캐럿입니다. 5캐럿짜리를 박았습니다. 5캐럿짜리를 박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수입 많이 하시는 분한테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230인가 줬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5캐럿이 금 5돈보다 싸다 라고 얘기했거든.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 넘었어요. 100만 원이 넘었어요. 100만 원 넘었어요. 아니에요. 102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1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금 시세, 그 다음에 그런 거 제가 잘합니다. 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은도 지금 22,000원이에요. 은 22,000원. 그래서 금 5돈도 지금 4, 500 하죠. 파는 금액으로 해도 4, 500이 될 정도가 됐는데 다이아몬드가 더 싼 그런 상황이 됐죠. 예전에 다이아몬드 1캐럿에 백금 세팅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혼수로서 최강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죽도 밥도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고 백금은 놀랍게도 14K보다도 쌉니다. 백금이. 여러분 때는 백금이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혼수 뭐 받았어? 네, 이런 시골 분들은 혼수를 뭐 받았을까? 구리반지 받나? 은숟가락 받았나? 시골 에? 거사님이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그 시절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해줬다고요? 보살님한테 확인합니다. 몰라, 예전에는 진짜 멸치 문화할 만한 거 약간 스브 다이아라고 그런 거 했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튼 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루비입니다. 예, 보석의 최강자는 루비예요. 그리고 이게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삿된 걸 물리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쥐기만 해도 팔자가 핀다라고 하는 자, 요 금강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금강재는 벼락이에요. 벼락. 그래서 집에 하나 놔두기만 해도 집안에 나쁜 게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경전을 읽는 것도 금강경이잖아. 금강이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벼락. 벼락. 그래서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게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러면 문 있는데 사업장 앞에다가 놓으면 나쁜 게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이런 얘기 자꾸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좀 약간 야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업장에는 거울을 앞에 놓으면 안 되거든. 집에는 들어오는 쪽에 거울을 놓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나쁜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걸로 거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에는 거울을 안 놔요. 거울을 놓으면 나쁜 것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윤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만때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씻겨 내려간다 해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거울을 안 놓고 측면으로 거울을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그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 현관에서 문을 열면 거울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측면 배치로다가 바꿨어요. 아파트 구조들을 보면. 그래서 거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갈 때 안 그러면 마루나 이런데 금강저 이런 거 하나 놓으면 작은 거 여러분들은 이런 큰 거를 만들 수도 없고 이거 운동됩니다. 하면 운동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속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집에 하나 놓으면 나쁜 것들이 아예 못 들어온다는. 그리고 그렇게 불교적으로 쓰는 물건이 달마도가 있습니다. 달마도. 그래서 달마도를 집안에다 붙여 놓으면 달마가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사백안이라고 위아래 전면 상하 좌우가 다 흰 백으로 돼 있어요. 이걸 사백안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은 200안 양쪽만 희고 가운데는 검고 위아래는 막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00안이면 배신자의 형상이에요. 400안이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사람 눈 이렇게 했을 때 400안 이렇게 하면 근데 달마는 400안이에요. 이렇게 눈꺼풀이 없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런 전설이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도 해드릴게. 아무튼 뭐 눈꺼풀이 없어졌어. 나중에 졸려서 눈꺼풀을 뜯었댔대. 그래서 양쪽 눈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것을 다 주시해서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게 달마도예요. 그래서 달마도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보이는 쪽으로 놓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CCTV 같은 느낌?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렇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문 밖에다가 입춘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정월 초하루에는 용호 이렇게 써서 붙이기도 했어요. 대문에 용호. 그런 거 혹시 집에서 붙여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붙여본 집은 좀 먹고 살 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거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그냥 좀 쓸쓸하게 살았던 집이죠. 그거는 문도 제대로 되고 나무문 이렇게 그런 집 좀 큰 집 양반집들이 하는 거고 뭐 쌀인문 이런 데 하는 데는 붙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 금강저 얘기는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 그리고 여기 양쪽에 연꽃 디자인을 한 거예요. 연꽃 깨달음을 향해서 간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냥달이라 그래서 나벌이라고 했고 부처님이 8일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나팔일이라고 그래요. 나팔일. 나팔일, 나벌 8일. 4월 8일 초팔일. 초팔일을 빨리 하면 초파일. 초파일. 그다음에 나팔일. 나팔일. 그래서 오늘 먹는 죽을 나팔죽이라 그래요. 나팔죽. 나팔죽 동국세식이나 열양세식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 때도 그 나팔죽을 먹었고 나팔죽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드셨던 우유죽을 상징합니다. 수자타의 우유죽. 지금 그걸 유미죽이라고 하는데 쌀하고 우유하고 넣어서 약간 달게 해서 끓이는 죽이고 인도에 지금도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인도 가서 그거 뭐 계속 먹었죠. 맛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밥이 달아, 죽이 달아. 그러니까 우유하고 그 다음에 쌀가루하고 쌀하고 설탕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어떤 맛인지 그런 정도. 근데 그렇게 먹는 거를 우유죽, 유미죽이라고 하고 우유하고 쌀, 그래서 유미죽 이렇게 유미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우유를 넣어서 먹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우유를 어디서 찾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우유가 있나? 조선시대 때? 젖소가 있어야 우유가 있지. 그렇다고 사람 젖으로 끓일 수도 없고 사람 젖은 많지. 사람 젖은 지천이지.
왜? 어, 왜 사람 젖을 한번 끓여볼 테? 음, 음. 왜 젖 안 나와? 젖 없어? 왜 그걸 뭐 창피하게 여겨? 젖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 젊으셨을 때는 기차에서도 젖 먹이고 이랬었잖아. 어, 시아버지 있는 데서도 돌려서 젖 먹였어요. 왜냐면 우유가 없으니까 애는 울고 뭐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조선 후기에 되면 여성들이 가슴을 내놓고 다녔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옷 밖으로 가슴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많이 난 지 여성의 특권이고 나는 언제든지 물릴 수 있다요. 애가 많기 때문에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젖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뭘 넣냐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좋은 견과류 같은 걸 넣었어요. 좀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칠보죽이라고도 하고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리온에서 나오는 닥터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과자 거기에 보면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맛이 다 들어가면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가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오미죽이라 그래요. 오미죽. 그래서 오미죽, 칠보죽. 칠보죽은 뛰어나게 맛있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오미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갔다. 5가지가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으뜸으로 쳐주는 게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복장할 때도 오향 5가지 향을 넣고 오곡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정월대보름에도 오곡밥 그 다음에 오색나물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아유 아는 거 나오니까 반갑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하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죽의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원래 뭐라고 나오냐면 불교 시절에는 철야를 하고 철야를 하면서 그 나팔죽을 먹었다. 나팔죽을 먹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동아시아에는 겨울에 죽 먹는 문화가 있다. 그게 동지팥죽, 그 다음에 나팔죽, 그 다음에 설날 떡국까지 약간 죽 같은 게 연타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자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 이름 아닙니다. 수자타 부처님이 그 당시에 뭐 깨닫기도 전에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유죽을 줬죠. 그래서 그 우유죽을 먹고 그 목장주 딸이었었어요. 목장주 좀 큰 목장을 하는 사람을 거사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거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장사나 이렇게 사업 쪽으로 해서 돈을 버는 또 많이 번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하고 거사가 원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문화에서 좀 돈이 있는 사람은 거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걸로 해서 그러니까 기수급고독 장자, 유마 거사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혼재돼요. 나중에는 혼재돼. 왜냐하면 유목문화들이 급격하게 나중에 농경문화로 바뀌거든요. 인도가. 그래서 지금은 유목문화가 거의 없죠. 인도에. 단 유목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유목 문화가 일찍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유목 문화가 있었냐면 고려 시대까지 유목 문화가 있었어요. 유목 문화가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 상속이 나옵니다. 유목 문화는 형제 상속이 나와요. 농경 문화는 부자 상속입니다. 형제 상속도 있습니까? 고려 왕실들이 대부분 형제 상속으로 가요. 대각국사 의천 아버지가 고려의 문종이거든요. 고려의 성군이라고 하는 문종인데 대각국사 의천이 4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째 왕이 왕이 됐죠. 그리고 그 형이 죽고 둘째 형이 왕이 됐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선하고는 다릅니다.
조선은 동생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고 아들로 계승되죠. 그래서 나이 터울이 커져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아들로 내려가면 직계로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있는 거고, 그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잘못하면 어린애가 올라와요. 어린애가 올라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세조가 수양대군 있잖아요. 수양대군이 단종에 이렇게 왕위를 뺐잖아. 계유정난. 다 아시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고려의 유풍일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데, 고려식 관점이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고려식 유풍이 남아 있어요. 요 강릉에서 그걸 볼 수 있잖아. 허균집이 원래 잘 나가는 집이고, 그 다음에 율곡집이 좀 떨어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율곡문 집에 보면, 제가 율곡 갖고 학회 논문을 쓴 사람인데, 율곡이 자기 집안이 좀 삐리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죽헌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 지금 보면. 근데 그 정도, 그리고 그거 외갓집 거잖아요. 외갓집 거잖아요. 그래서 율곡이 외갓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외갓집 재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떨어지는 집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안설원하고 신사임당을 보면, 신사임당이 팔자가 굉장히 편하죠. 지집에서 자기네 재산으로 살고 있으니까. 율곡 아버지 이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경기도 파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누라 한번 보려면 경기도 파주에서 대관령을 건너서 넘어와야 돼. 환장하지. 환장하지. 그리고 마누라가 성질이 더러워요. 신사임당이. 신사임당이 상당한 악처입니다. 현모양처처럼 되어 있지만, 나는 진짜 그 율곡 그 얘기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율곡 신사임당의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신사임당이 47에 죽는데 숨 떨어질 때 한 유언이 뭐냐면, 그년을 집에 들이지 말아요. 율곡 아버지가 이원수가 마누라가 하도 딱딱거리니까 기생집에 가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그년을 집에 들이지 말아요. 그리고 율곡 신사임당이 죽자 율곡 아버지가 그년을 집에 들였어요. 야,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진짜. 아니, 죽을 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년을 들이지 말라는 유언도 재밌고, 그년을 들이는 것도 재밌지. 진짜 이런 콩가루 개 같은 집안이 있나 싶은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얼마나 율곡 쪽 쉽게 말해서 우율학파들이 득세를 했냐면, 서인들이 득세하면서 신사임당을 다 세탁해냈지.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자기네 집안 재산에서 살면서 이제 편하게 있으면서 그냥 그림이나 그리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지. 팔자 편한 여성.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 장가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우리 전통은 장가를 드는 거예요. 장가를 드는 거. 그래서 처갓집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율곡 아버지도 좀 찌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허균네 집 같은 경우는 어떠냐? 헌안설원 봐봐. 그때는 친형이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와서 여자를 데려가 버려요. 시댁으로. 시댁으로 맞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시월드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잘 나가는 가문.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율곡집은 약간 떨어지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고려 전통에 어떻게 보면 약간 대릴사위 비슷한 그런 장가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허균네 집 같은 경우는 집안이 좋으니까 시집 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 시집 간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다 유교 쪽으로다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잔인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당해도 견디라는 얘기예요. 너는 퇴로가 없다. 퇴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뭐 다 돌아오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라고 돌아오고 막 아이고 저 보고 있으면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돌아와서 돌아와도 당당해. 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은 명절에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그럼 어디 나가 있든지.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돌아오시니까 당당히 큰 소리 치고 있어. 떳떳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한 40% 가까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뭐 가면 잘못하면 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등 떠밀려서 보내지도 못하잖아. 갔다가 안 간다는데 가라 그래서 왔잖아. 이러면 아유 씨. 처음부터 안 가던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갔다가 오면 더 억장이 무너지거든. 그거 보고 있어봐. 천불나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형제 상속이 있고 그 형제 상속이 있을 때 또 유풍이 뭐냐면 부인 집으로 결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유풍이 있는 것들이 고려시대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려시대 전통은 여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유목문화에선 여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나눌 때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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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입 딱 치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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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랑 비슷해.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장남 몰빵 시대가 열립니다. 장남 몰빵 시대. 그리고 장남이 몰빵하는 대신에 제사권도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도 네가 지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제사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도 없을 뿐더러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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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재산을 주니까 다 똑같이 주니까 내가 왜 해야 되나를 시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뒤로 주고 뭐 해가지고 딸들은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다 받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안 한대. 뭐 이런 썩을 놈이 있나. 그러면 토해내든가. 안 토해낸대. 아니 그렇게 해서 싸우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쥐가 받지를 말든가.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1대 1대 1로 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부처님 깨달은 걸로 다시 와서 그 유목문화 전통이 있어요. 인도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유목문화 전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라고 하는 여자가 이름 아닙니다. 번역하면 선생녀예요. 그러니까 착함을 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이 그 착함을 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도말로 하면 그냥 수자탄 거야. 수자탄 거야. 한 사람이 이러면 1인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 1인이 그러면 1인이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이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목 그 어떻게 보면 목장주 딸이에요. 목장주 딸이 풀이 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목하는 사람이니까 풀이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에 우유죽을 끓여놓고 선왕당에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냐면 자식 잘 되기를 바래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선왕당에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좀 멀리 갈 때 돌 같은 거 올려놓고 가고,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마을 어귀에 선왕당이 원래는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왜 돌 무대기 쌓아놓는지 알아? 그 당목 옆에 이렇게 큰 나무 밑에 돌무더기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마을 어귀에 있어요. 마을에서부터 벗어나는 쯤에 가면 거기서부터 산짐승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던 게 표범입니다. 호랑이는 개체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하고 표범을 구분을 못해요. 표범은 땡땡이고 호랑이는 수박입니다. 줄무늬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호피무늬 이렇게 여자들이 옷 입었을 때 호피무늬네라고 하지만 대부분 땡땡입니다. 줄무늬를 입진 않아요. 줄무늬를 입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범호 이렇게 범띠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범이 호랑이라는 뜻도 되고 표범이라는 뜻도 됩니다. 한국 사람은 구분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범 같은 거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마을 어기기 때문에 마을에 인가가 있는 데는 아주 약한 놈 외에는 안 들어와요. 진짜 죽게 생겨가지고 먹을 거 못 잡은 놈들만 들어와. 그리고 마을 어기쯤 가면 그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럼 거기서 그 짱돌을 가지고 투석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런 강원도 쪽에 이렇게 다니면 중간중간에 모래 같은 거 쌓아놓은 데 있어요.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거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눈 같은 거 오면 네가 좀 뿌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급하면 네가 좀 뿌려봐 라고 해서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그 선앙당 밑에 돌을 쌓아놓는 문화예요. 이런 문화는 북방 유목 계열에서 내려오는 문화예요. 타르초 문화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렇게 닭목 쌓아놓고 가듯이 닭목에다가 돌 쌓듯이 그 예전에 인도에서 그 목동 딸도 선앙당 같은 이런 신령한 나무 밑에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나무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 밑에다가 우유죽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나가 보니까 그 나무 밑에 나무 신이 나와 있었지. 나무 신이 착각한 거예요. 빼짝 고른 6년 고행을 마치고 지련선화에서 목욕을 하고 올라오신 부처님이 거기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수자타는 처음에 그게 나무 신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합니다. 너무 빼짝 골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되게 이상한데? 라고 해서 나무 신이 나타났나?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공양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수자타의 우유 공양을 드시고 12월 7일까지 며칠에 걸쳐서 드셨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어느 정도 이상 회복된 뒤에 12월 8일에 새벽에 깨달음을 얻죠.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계명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계명성은 계명 밝음을 여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밝음을 여는 별 뭐가 있을까요?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 태백금성이라고 금성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밝은 거는 당연히 해입니다. 그 다음이 달입니다. 달은 진짜 신기한 놈이거든. 달 정도 체급이 어떻게 지구에 잡혀 있는지 그 굉장히 불가사의한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저 정도의 위성을 잡을 수가 없어 지구가.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금성입니다. 금성은 별은 아니잖아. 그냥 금성이나 달이 무슨 놈 별이야. 그냥 그거는 행성이지 행성. 그래서 그래서 금성이 가까우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서 굉장히 밝게 보이죠. 금성 봤어요? 금성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하늘에서 못 보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 가전제품에서 봤죠. 지금은 LG고 예전에는 금성. 금성 알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별에 대한 뭔가 추구가 있어. 그래서 금성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별이었잖아. 칠성도 있고. 왜? 칠성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칠성은 그거 테헤란로에 원래 공장이 있었거든요. 아세요? 우리가 이란하고 수교할 때 서로 지명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테헤란이라는 지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그래서 테헤란로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테헤란노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 칠성사이다 다 팔아먹어서 남긴 이익보다 테헤란노 나중에 공장 팔았더니 그 돈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다를 다 팔아먹어서 남긴 이익보다 졸다가 그런 공장이 부지가 크거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물 장사하던 분들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거든, 시외가게. 근데 이게 도시가 발달하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게 짐이 많아가지고 이사도 못 가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팔면 그걸로 고물 장사는 부업이었죠. 그걸로 떼돈 벌죠. 그래서 그때 칠성사이다 만들 때 처음에 발기인이 7명이었고 그 사람들의 성씨가 다 달랐대. 그래서 칠성이었었어요. 7명의 성씨가 다르다 칠성. 성자를 썼는데 그게 좀 나중에 좀 쪽팔리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별성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성사이다 하면 별 7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튼 별 같은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명성 첫 새벽에, 금성은 새벽하고 해 질 무렵에만 보입니다. 그게 궤도 26이라고 그래서 금성이 지구에서 보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는 금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금성이라고 그래요. 도교에서는 가장 밝은 금성, 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금성, 그 금성이 보일 때,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계명성, 새벽을 밝음을 여는 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여명의 눈동자. 그게 이제 그런 거 알면 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뭐 이런 거 알면 벌써 다 그 모래시계로 뜬 게 정동진이지. 그러다가 바가지 씌우다가 요즘 사람 안 온다고 계속 나오는 게 정동진. 그전에는 정동진 알지도 못했어. 근데 모래시계 때문에 떴지.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가 됐으면 그 근처에 땅이 있었으면 지금 또 팔자가 바뀌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하다. 드라마 하나로 지금까지도 정동진이 떠가지고 그러고 있죠. 왜 정동진이 있고 정서진도 있죠. 정서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쪽 끝, 서쪽 끝. 근데 그게 뭐 또 재보니까 정동진이 아니고 포항의 호미곶이라더라. 들어봤죠? 그쪽이 더 멀다. 그럴 것 같아. 포항을 생각해 보면 강릉보다 더 밖으로 튀 나가 있죠. 그냥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아? 지도상으로 볼 때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걔가. 피레침이잖아, 피레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호미곶도 가고, 그 다음에 울산에 간절곶이라고 그 근처에 그냥 그게 많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또 영일만이라고 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영일만이 있습니다. 영일만이 거기다가 화장한 재를 뿌리면 해가 뜨는 데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화장한 귀족들을 흔지가에 뿌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영일만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일만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 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신 분이 대왕고래 사건 들어보셨어요? 거기 파면 나온다더라. 파면 원유가 있다더라. 그게 다 영일만입니다. 그래서 진짜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파서 뭐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초고령화 사회에 곧 닥쳐오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칠강구에는 진짜 있는데, 일본 놈이 반대해가지고 안 된 거잖아. 우리 못 캐는 거잖아. 아세요? 그리고 그거 이제 내후년엔가 협정 끝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회를 상실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거든요. 칠광구에는 진짜 있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죠. 이제 너네 거 아니고 우리 거를 지금 시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 터지게 싸웁니다. 그때 일본이 조금만 양보해 줬으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팠으면 우리가 훨씬 수월케 올라가는데 그때하고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국제법상으로는 그게 지분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셔? 예전에 혜은이 선생께서 제7광구 이런 노래도 하셨잖아. 기억 안 나? 제7광구 이러면서 딱 기억 안 나? 그치? 그래서 우리도 산유국의 꿈 뭐 이러면서 그때 한동안 했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해와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정동진 그렇게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 동쪽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셔요. 우리는 남양 숭배가 있고 남쪽 숭배가 있어. 남쪽 숭배가. 그래서 남양집 얘기 있잖아. 여러분은 남양집에 삽니까? 남양집이 좋습니까? 좋아? 이 절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이씨 법당을 왜 이따구로 이렇게 측면으로 지어가지고 빤듯하게 해놓지 왜 이렇게 법당만 삐뚤어하잖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법당만 왜 삐뚤어하지? 그냥 전체를 맞추면 될 건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 아무 생각이 없구나. 나 오자마자 왜 이렇게 법당이 삐뚤어하지? 나 처음 딱 이 절에 발을 들였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 그 생각이 안 들어? 극락점만 삐뚤어하잖아. 다른 거는 정방향으로 돼 있고 극락점만 이렇게 삐뚤어하잖아. 안 그래? 야 진짜 그냥 다니는구나. 와, 나 그게 남양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방향을 보고 왜 이 사람은 삐뚤게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거 지을 때 남양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블럭들이 지금 도시계획 속의 블럭들이 방향이 잘 안 맞아. 동서남북이 안 맞아. 그래서 이 법당을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남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방위가 서로 불일치한 거지. 근데 이거를 짓는 스님은 남양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틀어놓은 거예요. 아씨, 댕기던 사람들한테 처음 온 사람이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나? 내가 참 진짜 되게 재밌는데. 딱 보는 순간 뭔가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건축을 했지? 이 생각이 딱 들 건데. 그리고 직선 뽑는 거는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그게 먹줄로 치면 되니까 직선 잡는 거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축 쪽에 박사입니다. 건축입니다. 제가 건축. 그래서 고건축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대충 다 보여. 대충 다 보여. 그래서 왜 그러면 남향을 맞추려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옛날에 중국에 3000년 전에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 공자가 살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그냥 800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자 시절쯤 되면 그때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주나라가 서주 시대, 동주 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전한, 후한 하듯이 서한, 동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서주는 호경이 수도일 때고 동주면 낙양이 수도일 때예요. 낙양이. 그렇게. 그리고 동주 시대에서 전반기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그 춘추 시대에서 삼진의 진나라가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로 나뉘는 그 사건에서부터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래. 공자는 춘추 시대 때 사람이고 공자가 살았던 나라 이름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그 주나라에서 남쪽을 숭배해요. 그 주나라 때 설날이 동짓날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풍습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3000년 된 풍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나라 때 임금은 대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는 경복궁 근정전 같은 거, 창덕궁 인정전 같은 대전을 지었는데 그 대전이 남쪽을 보고 있어요. 남쪽을 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봐. 이거 여러분도 이게 이 문화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보고 있고, 왜 남쪽을 보냐면 남쪽에 양명한 기운을 가지고 떳떳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래. 남향이야, 남향. 군주가 남쪽을 본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남향 건물이거든요. 이 법당이. 여러분들은 북향을 합니다. 저는 남향을 하고 있는 거고, 부처님 앞에 있으니까 남향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북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윗사람은 남쪽을 보는 거고 임금하고 성인만 남쪽을 봐요. 그리고 밑에 사람은 북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룰이 제사상에서도 벌어져요. 제사는 어디에서 지내는 거냐면 원래 제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일반 집들은 제실이 없거든요. 그러면 마루에서 지내는 겁니다. 방에서 지내는 거 아닙니다. 마루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대청마루. 그래서 예전에 싸움 잘하는 분 마루치. 예. 호두맛의 꼭대기 호두마루. 최고라는 뜻이에요. 마루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자를 마루종이라고 해요. 종갓집 할 때 이 종자를 마루종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들어봐. 이게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마루의 제사상을 차리는 거야. 설 차례상도 마루에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루는 뜬 건물입니다. 뜬 건물. 지금은 마루가 뜬 건물이 아닌데 예전에 여러분들 마루는 다 뜬 건물이에요. 뜬 건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밑에가 통과가 되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집 이렇게 보면 마루 밑으로 맨날 개새끼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마루는 난방이 안 돼. 떠 있다는 뜻이 뭐냐면 신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 문화가 불교로 들어와서 불교 법당도 뜬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떠 있는 건물이라고. 여기가 뜬 건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떴습니까? 뜬 건물이에요. 난방이 안 돼. 난방이 안 돼. 뜬 건물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도 뜬 건물이었느냐? 법당은 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뜬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중국 절에 가보면 다 신발 신고 들어가. 그래서 조선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이 뜬 건물이 들어오는데 유교식의 뜬 건물이 들어오는데 화엄사 각항전 이렇게 그거는 조선 임진왜란 끝나고 벽암 각성이 중건하는 절이거든요. 부유 선수의 제자인 벽암 각성이 중건하는 절인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바로 중건되는 절이거든요. 그런 데는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원래는 마루가 깔려 있는데 들어보면 저 뒤쪽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차 있어요. 흙 위에다가 마루를 깐 거야. 왜? 우리는 지금 나무로 까는 게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중국 지금도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오는 문화가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온돌이 일반화되고 마루가 일반화되면서 신발 벗는 문화가 된다고. 그게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뜬 건물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그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냐고 하더라고. 위패도 제대로 만들어진 위패는 위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위아래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한 번도 위아래 뚫린 위패를 본 적이 없다. 편안한 집안 출신입니다. 제대로 된 집안 출신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뭔 얘기했냐면 제사상에서 잔 돌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지랄지랄 하더라고. 우리 집은 대대로 지내 돌려왔는데 쌍놈입니다. 왜? 향로 자체도 위에 있고 초원, 아언, 종원 할 때 그거 종묘제례 영상 보면 다 나온다니까. 없어. 누가 그렇게 댓글 달았더라고. 우리 집 전주이신데 다 돌렸습니다. 족보 산 겁니다.
줬고 산 겁니다. 종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향로도 여기 없어. 향로는 제상 위에 있어. 저기에 있어. 그래서 돌릴 수도 없어. 향로 위에서. 그리고 뭐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그냥 드는 겁니다. 그게 원래 초원, 아헌, 종원 이 3원을 하는 거를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돌리는 거예요. 다 룰이 있어요. 룰이. 예.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 아니다. 기본 틀이 있다니까. 기본 틀이. 모든 예식에는 기본 틀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표준은 그냥 조선에서는 종묘가 가장 크게 참고된다고 보시면 돼요. 왕실 제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거든. 그리고 조선 후기에 한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책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자가래 관원상제례를 다루는 책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이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고 조선 후기가 되면 주자가래가 제일 많이 미쳐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위패 위아래 뚫린 위패 본 적이 없다. 좀 슬픈 겁니다. 잘 나가는 집 위패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청혼을 하거든. 유세차, 모년모월, 모일 하면서 청혼을 한다고. 휘일부림 이래갖고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거고 이렇게 청혼을 한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그거에는 사실 주소가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러버리거든. 이사 가면 그럼 귀신이 못 오잖아. 그러니까 주소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청혼을 하고 그러니까 청신, 희신, 송신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신을 청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놀아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송신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예식들이 있어. 그런 예식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구멍 뚫린 것들은 사실은 다 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마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방향이 위패 방향이 남향입니다. 남향. 그리고 절하는 사람은 북향을 해야 돼요. 그게 좌우축으로 맞아야 돼. 남북으로 맞아야 된다고. 남북선상에. 그래야만 홍동백서가 가능해. 동서라는 개념으로 된다고. 그 방향을 남향으로 안 맞추면 동서 홍동백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수가 이렇게 진설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설된다. 이렇게 진설된다. 예. 동서남북을 못 맞출 정도면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이 나와요. 요즘은 핸드폰 나침판으로 다 나와. 예. 그래서 그거 못 맞추면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향을 잘못해서 위패가 북쪽에 있어. 그리고 내가 남쪽에 있어. 그러면 부모를 연맥이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세요? 이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호통이나 이런 데 보면 군주 남면 그 다음에 신하 북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 룰이 있어. 다 룰이 있어. 그러니까는 무슨 우리 집안은 그래 왔어요. 그 룰대로 안 돼 있는 집안이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성대에서 석사 박사를 했잖아. 그리고 내가 유교까지 가르쳤어. 유교 전공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룰 그리고 제가 원래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래 유교 베이스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유교에서 시작해서 불교로 넘어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원칙들 잘 알지. 그래서 자리 같은 거 배치할 때 자리 배치할 때도 쓰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지금 맞선을 봐야 돼. 아니면 지금 상견례를 처음 해. 그러면 부모끼리 앉잖아. 남자 부모가 남쪽을 보고 앉는 겁니다. 남자 부모가 남쪽을 보고 앉는 겁니다. 여자 부모는 반대편에 앉는. 안 그러면 동서로 하든지.
그래서 호텔이든지 저는 전에 제가 저희 선생님 그 공양 대접한다고 호텔에 갔는데 야 5성급 호텔에 가니까 야, 그 재밌대. 야 확실히 걔네는 교육을 받는구나 내가 이 생각했거든. 제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물어봤냐면 남쪽이 어디예요? 선생님을 남향으로 앉혀드리려고. 여기 남쪽이 어디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직원한테. 이제 내가 약자니까 조금 먼저 간 거야. 우리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남쪽이 어디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향을 앉으려고. 유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딱 보고 그걸 찾아냅니다. 서열 순서를 찾아. 자리가 있어. 그랬더니 그 호텔 직원이 이쪽이 상석입니다.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5성급 호텔은 이걸 교육받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야 이거 똘똘한데. 확실히 봉사료가 나갈 만하구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도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압니다. 단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보고 저 사람이 기본을 했구나 안 했구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 성씨 얘기할 때 당신 성씨가 뭐예요? 라고 하면 김가입니다. 이렇게 진짜 무식한 겁니다. 김씨입니다. 이씨입니다로 해야 돼. 씨는 씨족이라는 개념이고 가는 그 씨족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라고 안 하고 저희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마치 김씨입니다. 이러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김갑니다 하면 배운 사람인 줄 알아.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진짜 무식한 거거든. 가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봐봐. 왕이 있고 제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이 내가 왕이야. 일반 사람이 최대로 공을 세우잖아. 그러면 제후가 되는 거예요. 제후가 돼. 그 제후가 이룰 수 있는 게 영지를 가라 그래. 그 영지 이름을 가라 그래. 그래서 요즘도 나오는 말이 일가를 이루었다. 대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평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일반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위에 왕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시대 때 양반이야. 최고로 올라가면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그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재벌하고 똑같은 거잖아. 재벌 총수는 누가 됩니까? 그건 성골이 되는 거죠. 뭐 경영 능력이 좋다고 제가 재벌 회장이 되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대통령은 능력으로 될 수 있어도 재벌 회장은 아버지를 잘 둬야죠.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돼도 현대 회장은 못했죠.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틀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틀리거든. 그러면 그냥 시정해 주느냐? 시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갑다 이러고 말죠. 그 일일이 다 시정해 주면 싸움나.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씨는 시족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범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태호 복희 씨, 염제 신농 씨, 황제 헌원 씨 이렇게 씨로 나온다고. 그게 최고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씨족의 대표라는 뜻이고 가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예. 그래서 왕의 영지를 황제의 영지는 따로 없습니다. 황제는 천하가 다 내 거야. 그리고 왕의 영지를 국이라 그래. 나라 국자를 쓰는 게 왕의 영지예요. 왕의 영지고 그 다음에 제후의 영지를 그보다 떨어지는 제후의 영지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합친 게 국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로 올라가는 거를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룰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논문 같은 거 쓰면 그게 이제 감점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이거 12월 8일에 동쪽을 보고 우리는 남향문하고 인도는 남쪽이 너무 더워요. 인도 제가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아침에 약 한 5도 정도 되고 5도에서 7, 8도 정도가 아침 온도고 그 다음에 낮에는 20대 후반 한 28도에서 높을 때는 한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겨울이고 여름에는 40에서 5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안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구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다운이 돼요. 40도에서 도대체 어디를 댕기겠어. 그리고 더럽게 짜증나게 더운 데가 인도예요. 습도가 높아. 사막은 괜찮다. 사막은 50도가 올라가도 이집트나 서역 쪽에 실크로드 쪽에 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막에는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온도가 높아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건식 사우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인도는 습식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못 가. 그때 가면 죽어. 그래서 인도 사람은 남쪽에 양명한 거, 밝은 거, 햇빛이 많이 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곡물이 많이 자라야 되니까 동쪽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하실 때도 동쪽 문으로 출가하시고 깨달음도 동쪽 문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동쪽의 반대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머리를 북쪽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팔을 괸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북쪽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팔을 괸면 서쪽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의 서쪽은 다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동쪽에 사람 사는데 서쪽에는 무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어떤 문화 코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12월 8일 새벽에 동쪽에 이제 그 계명성 금성이 뜰 때 깨달음을 얻으셨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기념해서 불교 시절에는 이 성도제일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네가 대단한지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 오신 날이 지금도 절에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큰 게 정초입니다. 정초. 정초가 크고 그리고 정초는 사실 불교 명절은 아니에요. 불교에 4가지 명절이 있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그 다음에 성도제일 12월 8일, 그 다음에 출가제일 2월 8일, 그 다음에 열반일 2월 15일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열반제일이라고 하지 열반절이라고 안 해. 그다음 출가제일이라고 하지 출가절이라고 안 해. 조계종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띄어쓰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그 한 단어기 때문에 띄어쓰면 안 돼. 그럼 무식한 거예요. 다 원칙이 있어. 진짜 많이 사람들 틀리거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 최고급은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명절, 국가가 기리는 명절, 그 다음에 왕조 시절에는 성인이나 임금의 생일을 절이라 그래. 절이라 그래. 우리나라에도 절이 있어요. 절이 있고 날이 있어요. 날이 있어요. 개천절, 광복절, 제헌절, 절자가 들어가면 이게 최고급이에요. 그리고 날이나 일이 있어. 국군의 날, 식목일, 일이나 날은 똑같은 거거든.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탄신 일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부처님 오신 날 해도 날이나 일은 같은 거예요. 한자 차이만 있지. 한자 한글 차이만 있지.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지.
내가 참 안타깝다.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이게 다 법칙이 있는 거거든. 기독교인은 기가 막히게도 성탄절을 했지. 북한에도 절이 있어요. 이 명절에서 절이 최고급이거든. 그게 이제 김일성 생일 태양절, 김정은 생일 광명성절. 그렇게. 왕조국가에서는 왕의 생일이 절이에요. 국경이래, 국경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 그런데 불교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절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 그게 석탄절, 불탄절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어감이 너무 안 좋아. 불탄절 이러니까 절에 불났죠. 절에 불났죠. 야, 석탄절 하니까 지금은 차라리 석탄절이 괜찮아. 근데 예전에 그 탄광산 태백 정선의 탄광산업이 한참 유행했었거든. 그때 석탄절이면 아유 씨. 지금은 석탄이래도 사람이 그렇게 감이 없어. 근데 그거는 약간 혐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였었잖아.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지. 태백 정선의 그 석탄 팔 때 끊임없이 몸이 더러워져서 그때 나온 최고의 발명품,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 이태리 타올입니다. 이태리 타올. 진짜야. 그때 원단 수입을 잘못해서 이태리에서 원단을 수입했는데 원래는 수건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받아보니까 엉뚱한 게 왔죠. 그런데 그거를 다 손실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런 광부들이 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닦여요. 석탄에 기름기 있잖아. 그래서 석탄에서 기름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석유도 뽑아낼 수 있어. 정제하면. 그러니까 이태리 타올. 그래서 이태리 원사를 수입해서 이태리 타올이라고 한 거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신호등이지, 신호등. 신호등. 그래서 그렇게 있어. 그렇게 있어. 그래서 석탄절, 불탄절이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뭐 초파일이라고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한글 어감으로 쓰자 해서 부처님 오신 날로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이런 법칙을 몰라요. 이거는 전부 유교한 사람들이 알거든. 불교하는 스님들이 진짜 이런 거 개뿔도 몰라.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홍서원을 이거 합창단 잘 알아둬야 돼. 사홍서원을 동아시아에는 4번 인사하는 게 없다. 이거 죽은 놈한테 인사할 때 4번 인사하는 거야. 산 사람한테 홀수절, 홀수 인사는 산 사람. 그다음에 죽은 사람한테 짝수 인사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사홍서원을 할 때는 중생무변서원도에서 한번 인사하고 번뇌무진서원단에서 한번 인사하고 법문무량서원학에선 안 해. 그리고 불도무상서원성에서 한 번에 3번 인사를 한다고. 그런데 이걸 노래로 만들면서 이 미친놈들이 4번 인사하는 걸 만들어. 진짜 무식하거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원칙 자체를 모르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이게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전국절에서. 내가 참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노래로 사홍서원할 때 3번째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칙들이 다 있어. 법칙들이. 근데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계종에 승인 내주는 것도 쪽팔려. 노래 지은 사람이 무식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승인을 내준다는 게 그러니까 아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참 깝깝하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 얻으신 거를 상징해서 이때 철야로 정진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 우유죽 나팔죽입니다. 공식 명칭은 인도에서는 유미죽이고 동아시아에서는 나팔죽이에요. 나벌 8일에 먹는 죽. 왜 유미죽이라고 안 쓰냐면 우리는 우유를 안 넣었어요. 우유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나팔죽.
먹는 문화가 있다더라. 라는 정도 하고 지금 12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축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